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월요일 휴장을 보내고 3일 만에 시작된 시장은 첫날부터 혼조세였습니다. 증시는 일부 기술주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반면 암호화폐는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의 연 이틀 하락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마땅한 조정은 없었죠? 지금도 조정이라고 부르기엔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그냥 딱 쉬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만한 경제지표의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가 통화정책에 대해 증언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FOMC 때 미처 다 못했던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발언은 그저 일시적인 영향만을 줄 뿐 어차피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은 사실상 정해져 있죠. 지금부터 일어날 여러 경제 이벤트들은 모두 그 속도를 조금 다르게 만들 뿐입니다. 시장은 이제 7월에 금리가 한 번 더 오른 뒤 연말까지 그 금리를 유지하다가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대체로 분기당 0.25%포인트씩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내년 말에는 대략 4% 언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사실상 금리를 더 올릴 명분 자체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최대 9%가 넘었던 것이 현재는 4%까지 내려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아직은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조만간 큰 폭의 하락을 시작할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의 경우 최대 11.7%에 달했던 것이 현재는 겨우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폭락에 가깝게 떨어진 건데요. 이 영향이 곧 소비자 물가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생산자가 낮은 비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주거비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신규 임대료의 데이터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가파른 하락은 아니지만 조만간 확실한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연준이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느냐보다는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느냐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벌써 다음 스텝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연준의 지상과제이기도 하죠. 네, 물가와 고용입니다. 물가가 안정화되고 고용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입니다. 물가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예정이라 큰 문제는 아니죠. 진짜 문제는 고용입니다. 현재는 고용시장이 너무 강해서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가 없죠. 연준의 양대 목표 중 하나인 고용이 나빠지지 않으면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시고 있는 표는 1980년대 이후에 연준이 금리 상승을 멈춘 경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Y축이 PCE 물가고 X축이 실업률과의 갭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로 갈수록 실업률이 PCE 물가보다 이만큼 더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PCE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고 반대로 실업률은 PCE 물가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기록들을 보시면 실업률이 물가보다 확연하게 더 높았을 때만 금리를 낮췄습니다. 반면 고용이 강하면은 심지어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 근처라도 금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보다 오히려 고용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져야지만 금리를 낮췄던 것이죠. 근데 현재 실업률은 서서히 높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어느 정도로
실업률이 나빠져야 될까요? 현재 상황과 가장 닮아 있는 과거 기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PC 물가가 3%대 중반 정도까지 왔을 때 실업률이 그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최소 4%대 초반 이상은 넘어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PC 물가는 1% 정도는 떨어지고 반면 실업률은 최소 0.5%포인트 정도는 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것은 빨라야 연말 정도, 그리고 느려도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시장의 전망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곧 끝나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경기 침체인데요. 시장은 이마저도 연착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향후 이뤄질 유동성 완화와 맞물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측에 맞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 강세장의 입구를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입구를 통과하기 한참 전에 저 멀리 매표소가 보일 때부터 그 사실을 열심히 전달드렸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이 쉬는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만 보면 5% 정도 올랐지만은 주식시장이 휴장이었던 주말부터 오늘까지는 거의 10%가 올랐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이고, 또 하나는 바이낸스 US가 소송 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SEC와 합의를 봤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로 운용 중인 자산만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블랙록에서 여지껏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확히는 ETF가 아닌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탁이지만 매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ETF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블랙록은 여지껏 576건의 ETF를 신청해서 거절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설사 거절된다 하더라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초로 승인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현물 ETF가 통과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호재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후 기관들의 본격적인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는 기관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비트코인 신탁이나 선물 ETF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물 ETF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기관들이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도 코인 거래소 등을 이용하기 불편한 투자자나 그냥 증권 앱에서 암호화폐도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증권 계좌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지니 연금 계좌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엄청난 잠재 유동성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큰 호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 승인이 난 것은 아니라 지켜봐야겠지만, 블랙록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결국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이낸스 US가 SEC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부분도 큰 호재 중 하나입니다. 현재 SEC 관련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전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거래소 제소가 있더라도 다른 거래소들도 바이낸스 US의 전례를 들어 마찬가지로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기본 4년에서 5년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 져도 기껏해야 벌금을 내거나 일부 상품 취급을 안 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SEC에게 제소되는 일은 큰 일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큰 호재들이 겹친 상태에서 그동안 가격이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급등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또다시 무지막지하게 올라버렸습니다. 애프터마켓까지 합치면 거의 7%가 올라서 이제 $300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추가적인 테슬라 충전 표준의 채택 덕분입니다. 지난주까지 포드와 GM에 이어 전기차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는 리비안까지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레거시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드디어 신생 전기차 회사까지도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같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또 하나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인 스텔란티스도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채택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갔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스텔란티스마저 테슬라의 표준을 채택하면 사실상 북미는 완전히 통일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채택한 것으로 인해 충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매우 사소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큰 이득은 모든 전기차의 충전 표준이 통일됨으로써 전기차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전 인프라의 대규모 확장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충전소가 상호 호환이 가능해지게 되면 충전 인프라가 지금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강력해지고 이로 인해 북미에서 7%에 불과했던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달 있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이는 일입니다. 2분기 예상 EPS가 1분기보다 조금 낮지만 이거는 평균 판매 가격이 2분기가 조금 더 낮아서입니다. 중요한 건 줄어들었던 마진의 회복입니다. 꼭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고요. 그저 지난번 수익성이 바닥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장은 늘 앞날을 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바닥이었고 이제부터는 회복 모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증명해낸다면 주가는 충분히 실적을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죠. 테슬라는 2분기에 더 이상 가격 인하를 하지 않았고 또한 생산자 물가는 급락에 가깝게 떨어져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1%에 불과했던 1분기에 영업이익이 많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테슬라가 얼마나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결국 가치보다 저평가된 자산은 가치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기회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는 자산보다는 오히려 소외된 자산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는 자산에 관심을 가지지만 투자자들은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는 관심을 별로 받고 있지 못하는 자산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그런 자산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며 옳은 선택을 한 투자자들에게 큰 보상을 줍니다. 투자의 본질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기 때문이죠. 가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얼마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시라는 말을 200번째 반복하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